안녕하세요. SBS 발령 교육통계 이번 주에는 회귀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연구방법 결정하기, 그 다음에 통계 패턴 이해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고 실제 통계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맨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변인에는 독립변인이 있고 종속변인이 있고 이들 사이에 조절변인 혹은 매개변인을 이용하는 이런 분석 방법들은 회귀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럴 때 독립변인도 등간척도여야 되고 조절변인, 매개변인 또한 모두 등간척도여야 되고 종속변인 또한 등간척도라고 하는 거는 모두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할 수 있는 연속형 변수예요. 즉 우리가 회귀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모든 변인들이 기본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갖는 연속형 변수일 때 우리가 회귀분석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비연속형인 변인에 의해서는 다른 형태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회귀분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연속형 변수여야 된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연구 방법을 결정을 할 거예요. 회귀분석을 위한 통계분석 패턴을 이해할 건데 회귀분석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단 독립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우린 이미 공부하셨어요. 각 집단의 차이를 비교할 때 관련성을 다룰 때 자, 이 네 가지의 것들이 각 집단이 획득한 점수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바로 T 검증이나 F 검증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 명명척도와 명명척도의 차이를 분석할 때는 카이 스퀘어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고 동일한 집단이 획득한 점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이를 비교할 때는 대응 표본 T 검증을 할 수 있었고 연속 대상을 단일 집단으로 나눠서 점수 간에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볼 때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어요. 자, 남은 것은 바로 뭐냐면 연구 대상을 단일 집단으로 다루고 독립변인도 등간척도이고 종속변수도 등간척도일 때 이 두 개의 관련성을 보는 것이 바로 회귀분석이에요. 이 경우에는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등간척도일 때 우리는 바로 이 통계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귀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술통계분석을 해야겠죠? 이 각각의 구인들이 각 몇 점씩 점수를 확보하고 있는가. 빈도분석은 연구대상 표현을 할 때 하는 거고 실제 회귀분석의 연구 결과에는 빈도분석은 나올 수가 없겠죠. 왜 그렇죠? 연속형 변수니까 얘네들을 몇 개라고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회귀분석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전에 상관관계 분석도 해야 되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 계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귀분석을 이해를 하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인과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관관계는 두 개의 변수들이 상관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걸 따졌다면 회귀분석은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독립변수를 X라고 하고 종속변수를 Y라고 한다면 X가 높아지면 Y는 줄어들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자, 상관관계 기억을 해보면 두 개의 변수들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어요. A가 높았더니 B도 높더라. A가 높았더니 B는 낮아지더라. 그러나 상관관계는 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두 가지의 관계가 있다 없다를 나타낸다면 회귀분석은
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원인으로 놓고 무엇을 결과로 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원인과 결과 이 두 개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없는데 인과관계를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귀분석 논문에 보면 이 변인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들을 무엇을 독립변수라고 하고 무엇을 종속변수라고 할 거냐. 자,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방향이 서로 바뀌면 잘못된 인과관계가 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회귀분석은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셔야 돼요. 자, 많은 선행연구에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를 먼저 조사를 하고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서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자, 이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되게 많을 거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가 미세먼지가 아니고 안개 혹은 수량,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아주 고도의 미세먼지는 캄캄해 보이고 막 그렇지만 일상적으로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가설이 수립이 됐다면 여기 지금 점들이 이렇게 스캐터 그냥 대충 이렇게 흩뿌려져 있죠. 이 경우는 미세먼지가 많다 그래서 꼭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높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가설은 뭐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회귀분석도 결코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들을 가지고 회귀분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회귀분석의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귀분석은 이렇게 우리가 선형이라고 하는 수학적 이론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뒤에 우리가 다시 이 개념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귀분석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관찰 연구 상황이기 때문에 두 변수의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혹여 제3의 요인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잠시 잘못된 회귀분석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제가 위키디피아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익사사고라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하는 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익사사고가 발생을 많이 할까? 얘는 결과죠. 얘는 결과예요. 그러면 익사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개의 변수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아지면 익사사고가 높더라 라고 하는 회귀분석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한다. 그럼 익사사고가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연구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만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팔렸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익사사고가 발생한다는 이 결론에는 아이스크림 양의 판매량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높이고 줄이고 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데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걸 회귀분석의 결과라고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불을 켜고 자는 어린이의 경우 나이가 들어 근시가 될 원인이 많다. 뭐 그럴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불을 켜고 자는 아이들의 경우에.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근시라고 하는 거는 부모의 근시에 의한 유전적인 요인이 많더라. 그래서 근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꼭 불을 끄고 자야 된다. 이런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바뀐 인과관계예요. 자, 국가 부채가 GDP의 90% 이상이 될 경우 국가의 성장률이 늘어진다. 즉, 높은 국가 부채는 국가의 성장이 느리게 한다. 이런 경우는 이 앞뒤가 바뀌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국가의 성장이 느려지니까 부채가 높아지는 거지. 아무런 이유 없이 국가의 부채를 많이 늘게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뒤바뀐 경우는 잘못된 회귀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전혀 인과관계가 확인할 수 없는 두 변수이지만 회귀 분석의 결과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과의 수입이 증가했더니 이혼율이 증가하더라. 이혼율을 낮추려면 사과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가설들이 간혹 연구 상황에 존재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먼저 이해를 하시려면 첫 번째, 상식선에서 이게 내가 공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연구로서 우리가 뭔가 증명을 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고민의 방법이 바로 뭐예요? 선행 연구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회귀 분석을 수학적으로 잠깐 공부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1차 방정식이죠. x는 독립변수고 y는 종속변수예요. 즉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라고 하려면 이 베타1이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가 플러스가 돼야겠죠.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더라 라고 되면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타0는 우리가 절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베타0와 베타1을 회귀계수라고 하는데, 이 회귀계수를 얻게 되면 이거는 하나의 직선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자,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곡선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직선으로, 회귀 직선이라고 하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 방정식에 의해서 플러스의 회귀선이나 혹은 마이너스의 회귀선이 도출이 돼요. 그게 바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 회귀선이 만들어지면 x, y의 값들이 회귀선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좋은 모형이고, 선은 만들어졌지만 선을 넘어서 이렇게 널찍널찍 이렇게 스캐터가 되면 나쁜 회귀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는 독립변수 x값을 넣어서 종속변수 y에 의해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선형 공식이 생기는데, 이 선형 공식에 의해서 자, 이런 경우는 직선이 이렇게 0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회귀선에 다닥다닥 점들이 붙어 있죠. 그런데 자동차의 속도와 제동거리 사이에는 이렇게 점들이 좀 이렇게 널찍하게 펼쳐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명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귀 모형을 우리가 추정을 할 때는 결정계수 R², 이 R²는 뭐냐면 선형 공식이 이렇게 의해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선형식이 만들어졌어요. R²라고 하는 거는 R²가 크면
R스퀘어가 크면 선형회귀식에 통과하는 데이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R스퀘어가 작으면 선형회귀 공식을 통과하는 이 아이템지들이 적기 때문에 넙대대한 이런 원들이 만들어져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결정계수 R스퀘어가 크면 모형의 성능이 높다예요. 이 결정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이 직선을 통과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100개의 데이터를 넣는데 0.90이라고 하는 R스퀘어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선형회귀 선에, 이 지금 선에 90%가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0.20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면 이 선형식에 20%만 붙어 있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스캐터가 되어 있으니까 모형의 성능은 대단히 나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계수 R스퀘어를 통해서 선형회귀 모형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선형회귀 모형 다시 설명드리면, 자, 직선에 얼마만큼 많은 x, y의 쌍들이 이렇게 붙어 있느냐, 그 다음에 x, y의 페어 데이터들이 붙어는 있는데 선형식을 직선으로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곡선을 이룬다거나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회귀 분석을 가지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모형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ML, DL, 딥러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선형회귀 분석을 이용해서 예측 모형을 만든다거나 판단 모형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모형은 우리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단순 회귀 분석, X가 하나고 Y도 하나예요. 단순 회귀 분석은 입력되는 X 값이 하나예요. 중다 회귀는 뭐냐? X가 하나부터 여러 개예요. 그리고 Y는 하나예요. 이런 경우는 중다 회귀 혹은 다중 회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다 회귀가 좀 더 발전을 하면 지금 여기는 X1, X2, X3 이렇게 3개의 입력값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할 거 아니에요. 3개가 동시에 들어가서 Y값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 X1, 2, 3 중에 제일 힘이 강한 게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중다 회귀에서 이 여러 개의 독립변인이 Y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1, X2, X3 중에 힘이 제일 센 녀석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그림을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게 그려놨죠. X2가 제일 힘이 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X2고 그 다음엔 X2하고 X3가 힘이 세고 그 다음에는 X2하고 X3, X1 이렇게 단계적으로 모형을 설명할 수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의미부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할 수업의 내용은 단순회귀, 중다회귀, 위계적 회귀 분석 이 3가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게 이제 이 기본적인 회귀 분석 모형의 매개 효과와 조절 효과라고 하는 이 중간에 뭔가 변수들을 끼워서 모형을 만드는 이런 모형들도 부분적으로 회귀 분석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런 연구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 회귀 분석 이론을 학습을 하셨고, 먼저 단순 회귀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재 322페이지 20번째 섹션을 보시게 되면 단순 회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323페이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우리가 실제 절편과 기울기에 의해서 선형 공식이 도출이 되고 323페이지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한 단순 회귀 분석의 개념. 우리가 실제 모형이 만들어지면 이 관측값에 대한 이 모형에 얼마만큼 많은 아이템들이 통과를 하는가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이 선형 회귀가 잘 통과를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3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단순 회귀를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드렸던 데이터 파일 중에 회귀 분석 예제를 클릭을 해서 파일을 열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이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회귀 분석, 중다 회귀, 위계적 회귀 분석,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늘 하던 방식대로 자, 논문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회귀 분석 공부를 할 때 보통 무슨 관계, 뭐뭐에 대한 영향 연구, 이런 식의 논문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상관관계 분석을 하나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잠깐 이 내용을 살펴보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분석한 논문은 회귀 분석 논문이라고 판독하면 안 되신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